여기 출입금지인 거 모르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눈발이 굵게 흩날리는 늦겨울의 공원. 벤치 위에 앉아있던 한 노인을 향해 경비원 2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경비원 둘이 노인을 팔 아래로 잡아 일으켰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벤치에서 손을 떼는 순간 그의 눈빛이 슬프게 흔들렸다. 구경하던 시민 몇은 웅얼거렸다. 또 노숙자네. 왜 저런 날까지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 벤치가 왜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그 금속 조각이 왜 눈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그리고 공사장 굴착기가 왜 이리 가까이 와 있는지를. 경비원들에 이끌려 벤치에서 멀어지는 순간 노인의 시선은 마지막까지 벤치 아래 묻힌 금속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 아침 6시. 공원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다. 조깅하는 이들이 몇 명 스쳐 지나갔고 새벽 산책 나온 할머니 한 분이 벤치 옆을 지나쳤다. 그 벤치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철수였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왔다. 새벽 5시 50분. 정확히 그 시각이었다. 손에 낡은 천 조각을 들고 벤치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눈을 털어내는 것이었다. 밤사이 쌓인 눈가루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차가운 철제 난간을 천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나서 벤치 왼쪽 자리에 앉았다. 늘 왼쪽이었다. 오른쪽은 비워두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고 지나갔다.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누군가는 작게 혀를 찼다. 또 왔네, 그 노숙자. 저 벤치를 왜 저렇게 집착하는 거야. 하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거나 손에 든 작은 금속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그 조각은 너무 작아서 먼 발치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철수는 그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보았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오전 9시쯤 한 여성이 철수에게 다가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손에 복지센터 명찰을 달고 있었다. 수진이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철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노숙자라고 오해받는 사람의 목소리치고는 또렷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따뜻한 식사나 쉴 곳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요. 철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주머니에 넣지 않고 벤치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는 멀리 가지 않았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 철수를 멀찍이 지켜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그는 단순히 노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손톱도 단정했고 자세도 곧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벤치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 마치 그 벤치가 그에게 소중한 무언가인 것처럼. 정오가 지나자 철수는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안에는 간단한 주먹밥과 김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주먹밥 하나를 벤치 옆에 내려놓았다. 잠시 후 비둘기 한 마리가 다가와 쪼아 먹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후 3시 한 중년 남성이 공원을 지나가다 철수를 보고 멈춰섰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철수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여기 매일 앉아 계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앞을 바라보았다. 말 좀 하세요. 여기 공공장소라고요. 그래도 철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남성은 화가 난 듯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진짜 답답하네. 수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밀어냈다. 저녁 6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벤치를 닦았다. 특히 오른쪽 자리를 정성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리고 그는 벤치 아래에 손을 뻗어 그 작은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눈 속에 묻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하지만 그만은 아는 곳에. 철수는 천천히 공원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수지는 작은 노트에 메모를 남겼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벤치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 그녀는 내일도 다시 오기로 마음먹었다. 이 노인에게는 분명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벤치를 찾았다. 수진도 며칠째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철수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했다. 새벽 5시 50분 도착, 벤치 청소, 왼쪽 자리에 앉기, 정오 식사, 오후 3시 산책, 저녁 6시 퇴장.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규칙적인 삶이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다. 철수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벤치 앞에 큰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인 공지문이었다. 공원 전면 재정비 사업 안내. 공사기간 다음 달 5일부터 석 달간. 주요 내용 노후시설물 철거 및 신규 조경 설치. 철수는 안내판 앞에서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한 줄에 고정되었다. 철거 대상 15년 이상 노후 벤치 전체. 손에 들고 있던 천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철수는 그것을 줍지도 않고 그저 안내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멀리서 지켜보던 수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안내판에 붙어 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진은 안내판을 읽어내려갔다. 공원 재정비, 벤치 철거. 그녀는 철수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 벤치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아버지, 구청에 민원을 넣어볼 수도 있어요. 이 벤치를 보존해달라고.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소용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벤치로 걸어갔다. 주저앉듯 앉아서 두 손으로 벤치 난간을 붙잡았다. 마치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대체 이 벤치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오후가 되자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안내판을 읽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재개발하네. 여기 너무 낡았어. 그래, 벤치들 다 녹슬었잖아. 진작 바꿨어야지. 요즘 노숙자들 때문에 불편했는데 잘 됐다. 그 말을 들은 철수는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일어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공원으로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공원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점검하는 듯했다. 태블릿을 들고 사진을 찍고 측정기로 거리를 재었다. 그 남성의 시선이 철수가 앉아 있는 벤치로 향했다. 잠시 그는 걸음을 멈췄다. 철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사람 매일 저기 있던데요. 옆에 있던 직원이 작게 말했다. 공사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떠나겠죠.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수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남성. 그의 눈빛에서 권력과 결정권이 느껴졌다. 밤이 되었다. 공원은 텅 비었지만 철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 추워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여기만은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애원하는 것 같았다. 제발, 이것만은. 수지는 가슴이 미어졌다. 이 노인에게 이 벤치는 단순한 나무와 쇠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무언가였다. 잃으면 안 되는 무언가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치를 쓰다듬었다. 떠나기 싫은 아이처럼, 놓고 싶지 않은 손처럼.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다. 수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결심했다. 이 노인을 도와야겠다고, 벤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진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장 입은 남자가 누구인지. 공원 입구의 안내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공사 시작까지 남은 시간 1달. 사흘 후, 공원의 공사준비팀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측량 장비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세우고 펜스를 치기 시작했다. 공원의 절반이 이미 출입금지 구역으로 바뀌었다. 철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는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의 손은 벤치 난간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며칠 전 봤던 그 정장 남성이었다. 오늘은 더 바쁜 듯 빠른 걸음으로 공사 현장을 향해 걸었다. 수진이 그를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이 재개발 사업 책임자시죠? 남성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명함을 꺼내 건넸다. 건설 재개발 본부장 박민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수지는 명함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벤치 하나만 남겨둘 수 없을까요? 저기 계신 할아버지가. 박민우는 수진의 말을 듣기도 전에 손을 저었다.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공사업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 벤치 하나, 다들 자기한테는 특별하다고 하죠. 하지만 도시는 발전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돌아섰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민우는 현장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철수가 앉아 있는 벤치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현장 감독에게 말했다. 저 벤치는 이번 주 안에 철거 대상이죠? 네, 본부장님. 가장 노후된 구역이라 최우선 철거 예정입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 있으면 작업하기 불편하잖아요. 현장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박민우는 다시 한번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편함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렸다. 오후가 되자 현장 감독이 철수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여기 곧 공사 들어갑니다. 다른 데로 가셔야 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감독이 목소리를 높였다. 들으세요. 여기 위험하다고요. 그제야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공사장에서 사고 나면 저희가 책임 못 져요. 상관없습니다. 감독은 당황한 듯 박민우를 돌아보았다. 박민우가 직접 걸어왔다. 철수와 박민우가 처음으로 마주보았다.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긴 곧 공사구역이에요.
철수는 박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이 벤치는 철거하면 안 됩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왜죠? 박민우가 물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철수는 입술을 떨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벤치가 그에게 무엇인지,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 짧았다. 설득력이 없었다. 박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개인적인 이유로는 안 됩니다. 어르신.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에요. 구청장님도 승인하셨고 시민들도 원하는 일입니다. 제발.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것만은. 제발. 주변에 있던 공사 인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노인 뭐야? 노숙자인가 봐. 자기 집인 줄 아나? 불쌍하긴 한데. 공사는 해야지. 박민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진이 달려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두 손은 여전히 벤치를 붙잡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그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것처럼. 저녁 무렵 공사팀이 철수 주변에 노란 테이프를 쳤다. 출입 금지라고 쓰인 경고문이 사방에 붙었다. 벤치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철수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밤이 되어도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그는 떠나지 않았다. 멀리서 바라보던 박민우는 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조수가 물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내일 경찰을 부르세요. 그날 밤 수지는 철수가 떠나지 않자 함께 벤치 옆에 남았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자리를 지켰다. 철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한참이 지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벤치가 왜 이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벤치 난간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마치 누군가를 어루만지듯. 말씀하시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철수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곳입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철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16년 전,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16년 전 가을,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였다. 학교를 마친 10살 소년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학교 가방을 옆에 두고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았다. 6시, 6시 10분, 6시 20분. 아빠가 오기로 한 시간은 6시였다. 함께 저녁을 먹고 집에 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다. 민주는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다. 아빠가 바쁜 걸 알고 있었다. 늘 늦었지만 결국은 왔다. 그래서 민주는 기다렸다. 6시 반이 되었다. 공원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숙제를 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7시가 되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주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빠가 오면 자기가 없으면 서운해할 것 같았다. 7시 반. 민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작게 웃으며 가방에서 과자 하나를 꺼냈다. 아껴 먹으며 기다렸다. 8시. 공원은 텅 비었다. 민주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아빠는 꼭 온다. 조금 늦을 뿐이다. 8시 20분.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빠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 혼자 집에 가기로 했다. 벤치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 아빠가 오고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작은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민주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다가왔다. 급브레이크 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현재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1시간만 일찍 왔어도. 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분만, 아니 10분만이라도. 수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에도 어두운 밤에도 아빠가 온다고 믿었어요. 철수의 손이 벤치를 꽉 쥐었다. 그런데 저는 늦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매번 그렇게 변명했어요. 할아버지,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가 길어졌고 전화를 못 받았고 그 아이가 혼자 집에 가는 것도 몰랐어요.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아이의 마지막 시간. 제가 함께 있어야 했는데, 이 벤치에서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벤치 옆자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이 앉았던 자리.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옵니다. 매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수지는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아픔이, 그의 죄책감이, 그의 그리움이 느껴졌다. 민준이. 철수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며 앉았던 이곳에 여전히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벤치 아래에 묻어둔 작은 금속 조각이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것은 민준이 초등학교 때 만들기 수업에서 만든 명패였다. 민준이라고 새긴 작은 금속판. 벤치에 달아주려고 만들었지만 미처 달지 못한 채 가방에 넣어두었던 것. 사고 이후 철수는 그것을 이곳에 묻었다. 아들이 앉았던 자리 아래.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이 벤치가 사라지면 철수의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다. 민준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철수를 껴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이 벤치 꼭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이틀 후 벤치 철거 예정일이 다가왔다. 공원 곳곳에서 굴착기 엔진음이 울려 퍼졌다. 이미 다른 구역의 벤치들은 모두 철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수가 지키고 있는 단 하나뿐이었다. 아침 8시 박민우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멀리서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는 철수를 보았다. 한숨을 쉬며 현장 감독에게 물었다. 아직도 저기 계십니까? 네, 본부장님. 밤새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박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경찰을 부르려다가 멈췄다. 뭔가 찝찝했다. 하지만 공사는 진행되어야 했다. 작업 시작하세요. 안전거리는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굴착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란색 거대한 기계가 벤치를 향해 다가왔다. 땅이 울렸고 먼지가 피어올랐다. 철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벤치 앞으로 걸어나가 두 팔을 벌렸다. 굴착기가 멈췄다. 운전기사가 당황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다. 저 사람 비켜야 하는데. 현장 감독이 소리쳤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비키세요.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두 발은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단단했다. 박민우가 직접 나섰다. 어르신,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발 비켜주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안 됩니다. 여기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르신, 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철수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 절규가 담겨 있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아들,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 봐. 박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공사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현장 감독에게 신호를 보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어르신을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굴착기가 다시 움직였다. 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철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멈추세요. 제발. 굴착기는 멈추지 않았다. 불과 3m, 2m, 1m. 수진이 달려왔다. 안 돼요. 멈춰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굴착기의 거대한 팔이 벤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철수는 벤치를 감싸듯 껴안았다. 여기 내 아들이 있어요. 민준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의 절규가 공원을 울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여기서 저를 기다렸어요. 춥고 어두운 밤에 혼자서.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곳만은 지켜야 합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조롱하던 이들도 침묵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한 것은 아니었다. 미친 사람 같네. 아들이 죽었으면 묘지에 가야지. 왜 벤치를 붙잡고 있어? 공사 방해하는 거 아니야? 박민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계속하세요. 현장 감독이 망설였다. 본부장님, 저 상태로는 안전하게만 진행하세요.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굴착기가 벤치 옆 땅을 파기 시작했다. 진동이 전해졌다. 철수는 벤치를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때였다. 진동 때문인지 철수의 체력이 한계에 달한 것인지 그는 갑자기 비틀거렸다. 할아버지. 수진이 소리쳤지만 철수는 그대로 쓰러졌다. 벤치 아래로 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떨어져 눈 속으로 굴러갔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다. 굴착기가 급히 멈췄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수진이 철수를 흔들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술은 여전히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아빠가 늦어서. 박민우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조수가 다가와 말했다. 본부장님,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16년 전, 어느 가을날, 한 소년의 사고, 그리고 그 사고를 덮으려 했던 사람들. 그는 눈을 감았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사람들은 쓰러진 철수를 둘러쌌다. 누군가는 기도하듯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다. 벤치 아래 눈 속에 묻힌 작은 금속 조각만이 쓸쓸히 반짝이고 있었다. 민준. 흐릿하게 새겨진 그 이름이 겨울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수지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탈진과 저체온증이에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사가 물었다. 그런데 보호자가 안 계신가요? 신분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론 혼자 계세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라도 확인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철수의 낡은 외투를 뒤지다가 작은 지갑을 발견했다. 안에서 오래된 신분증이 나왔다.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이게 맞나요? 그녀는 신분증을 컴퓨터에 입력했다. 화면에 정보가 떴다. 그리고 경고 메시지가 함께 나타났다. 실종자 등록 15년 전. 이름 강철수. 직업 태양전자 대표이사. 간호사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의사도 화면을 보고 놀랐다. 이 사람, 15년 전에 실종 신고된. 수진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희가 경찰에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종자로 등록된 분이라. 실종자요?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철수가 실종자라니.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고 곧이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왔다. 기자들이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다. 15년 만에 발견된 태양전자 창업주, 거대 기업 회장, 노숙자로 살아. 병원은 순식간에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박민우의 사무실. 비서가 급히 뉴스 화면을 틀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다. 15년 전 실종됐던 태양전자 강철수 전 회장이 오늘 공원 재개발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그동안 노숙 생활을 하며 박민우는 화면 속 철수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알던 그 노인, 벤치를 지키던 그 사람, 그가 강철수였다. 박민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지만 박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16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16년 전, 박민우는 당시 태양전자의 법무팀 과장이었다. 그날 밤 급한 전화를 받았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교통사고를. 뭐라고? 지금 병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박민우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는 이미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운전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우리 협력업체 사장 아들입니다. 뭐? 음주운전이었고 CCTV도 있습니다. 임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모였다. 누군가 말했다. 이게 알려지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문제고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박민우는 그 자리에서 반대했다. 안 됩니다. 이건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묻혔다. 상무가 냉정하게 말했다. 과장, 자네는 법무팀이야. 회사를 지키는 게 우선이지. 결국 CCTV는 삭제되었다. 경찰 기록은 축소되었다.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강철수 회장은 그 진실을 알게 된 후 사라졌다. 현재 박민우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했다. 수없이 많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그 후 협력업체를 인수하며 성장했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강철수가 사라진 덕분에. 비서가 다시 물었다. 본부장님, 병문안 가시겠습니까? 박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갈 수 없어.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병원. 철수가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낯선 곳이었다. 할아버지. 수진이 달려왔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쓸쓸히 웃었다.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철수는 그 침묵으로 모든 걸 알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준아, 미안하구나. 복도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웅성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노인이 왜 벤치를 지켰는지,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사흘 후, 철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도 경찰도 옛 동료들도 그를 찾아왔지만 철수는 모두를 거절했다. 수진만이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켰다. 할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은 그 침묵이 이상했다. 아들의 무덤 위치를 모르는 아버지가 있을까? 혹시 묘지 위치를 잊으신 건 아니시죠? 철수의 입술이 떨렸다. 모릅니다. 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16년 동안 벤치를 지켰던 사람이 정작 아들의 무덤 위치를 모른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당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걸 처리했다고만 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건가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이 모두 사라졌어요. 수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당장 복지센터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틀간의 조사 끝에 수진은 시청 묘지관리과를 찾아갔다. 담당 공무원이 오래된 파일을 뒤적였다. 16년 전이면 여기 있네요. 공무원이 화면을 돌렸다. 수진은 기록을 읽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맞나요? 네, 기록상으론 그렇습니다. 무연고, 처리?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나 봅니다. 보호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무연고로 처리됐네요. 수지는 손이 떨렸다.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공동묘지 3구역입니다. 번호는 327. 그날 오후 수지는 공동묘지를 찾았다. 회색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작은 묘비들. 이름도 없이 번호만 새겨진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327번. 수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묘비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이름도 날짜도 아무것도. 그저 번호만. 민준 씨.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6년. 철수는 16년간 벤치를 지켰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곳을. 아들을 기다리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민주는 여기 있었다. 이름도 없는 이곳에. 혼자. 수지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수지는 철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무연고 처리, 공동묘지, 번호만 새겨진 묘비. 철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두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16년 동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빈 땅을 지켰던 겁니까?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민준이는 여기 없었던 거군요. 그 벤치에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제가 얼마나 바보입니까? 16년을.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흔들렸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찾았잖아요. 이제 민준 씨를 만날 수 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16년이나 그 아이를 혼자 뒀어요. 이름도 없이 번호로만. 그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박민우는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다. 민준의 무연고 처리, 공동묘지.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16년 전 사고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법무팀의 결정, 신원 확인 축소, 보호자 연락 차단. 모두 그가 서명한 문서들이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였구나. 박민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는 16년간 성공했다고 믿었다. 회사를 지켰고 사업을 키웠고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 성공 아래에는 한 소년의 이름이 묻혀 있었다. 한 아버지의 16년이 허공에 떠 있었다. 박민우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우는 병원을 찾았다.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당신은? 수진이 그를 알아보았다. 재개발 본부장 강철수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할아버님 상태가 제발입니다. 박민우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문이 열렸다. 철수와 박민우가 16년 만에 진실을 알고 마주보았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민우가 무릎을 꿇었다. 병실. 박민우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제가 한 일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증오도 분노도 없는 눈빛이었다. 그저 텅 빈 눈빛. 박민우는 16년 전의 일을 모두 말했다. 법무팀의 결정, CCTV 삭제, 신원 확인 축소, 모든 서류에 자신이 서명했다는 것. 저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민준 씨를 지우려 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회장님이 사라지신 후 저는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이제 속죄하고 싶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경찰에, 언론에, 세상에. 긴 침묵이 흘렀다. 철수가 입을 열었다. 그건 당신을 위한 겁니까? 민준이를 위한 겁니까? 박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을 밝힌다고 민준이가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그럼 필요 없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제 민준이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16년 만에 일주일 후 철수는 퇴원했다. 수진과 함께 공동묘지를 찾았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새로운 묘비를 들고 있었다. 327번 앞. 철수는 무릎을 꿇고 새 묘비를 세웠다. 사랑하는 아들 강민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마치 아들의 머리를 만지듯. 민준아, 아빠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철수는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16년 전 민준의 가방에서 발견한 편지였다. 그는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다. 열 용기가 없었다. 이제야 그는 봉투를 열었다. 어린아이의 삐뚤빠뚤한 글씨가 보였다. 아빠에게. 아빠, 오늘도 회사 일 때문에 늦으시죠? 괜찮아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아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아빠를 사랑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기다릴게요.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빠. 민준이가. 철수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16년 만에 소리내어 울었다. 민준아, 고맙다. 아빠는. 수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철수는 편지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빠도 사랑한다. 2달 후, 철수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민준재단을 설립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재단 개소식 날 기자들이 물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아들이 저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고 싶습니다. 그는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기다려줬다. 어느 목요일 오후, 철수는 공원을 찾았다. 재개발은 완료되었고 새로운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한 곳만은 달랐다. 옛날 벤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새로 칠해지고 보수되어 반짝거렸다. 옆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다. 민준의 벤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철수는 그 앞에 서서 미소 지었다.
박민우가 남긴 선물이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밝히는 대신 이 벤치를 지켰다. 철수와 민준의 이야기를 영원히 남기기로 했다. 철수는 벤치에 앉았다. 여전히 왼쪽 자리에. 오른쪽은 비워두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진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 햇살이 벤치를 비췄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민준아, 아빠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있단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쉼터로 돌아가며 한 젊은이를 만났다. 길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괜찮으세요? 철수가 물었다. 갈 곳이 없어서요. 젊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기다려드릴게요. 그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쉼터로 걸어갔다. 철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처음으로 16년 만에. 그는 이제 알았다. 민준이는 벤치에 있지 않았다. 묘지에만 있지도 않았다. 민준이는 철수가 나누는 모든 따뜻함 속에 살아 있었다. 그가 기다려주는 모든 순간 속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